제 발제의 제목은 해석의 창의성과 윤리 그리고 대학 교육입니다. 대학의 미래를 논하려면 누군가는 시스템을 건드려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연구와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할 텐데요. 누군가는 반드시 근본으로 돌아가 대학이 무엇을 왜 배우는 것인지, 무엇이 인문학이고 왜 인문학인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하나마 그 역할을 제가 맡고자 했습니다. 그게 제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게을렀던 탓도 있고 15분이란 발표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그걸 믿고 더 게을러졌고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여드릴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책이 나올 때 제대로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특히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단상을 공유하는 데 만족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문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동업자끼리는 다 아는 그렇고 그런 내용인데요. 부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식인 양성이 인문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대학에서 인문교육을 강화할 명분과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이 제 발제의 요지입니다. 인문학은 해석의 학문이다. 사학과 철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인자를 괄호 안에 넣고 편의상 문학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학은 해석의 학문입니다. 이때 해석 대상이 되는 것은 텍스트, 특히 문자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 매체가 새로운 매체로 전환되고 다른 매체와 융합하는 추세가 가파르게 확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간이 고도화된 담론이나 서사를 구성할 때 문자 매체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은 상대적으로 세련되고 정교한, 함의가 풍부하고 복잡한 문자 텍스트를 제공하고 이 텍스트들은 어떤 식으로든 독자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훈련은 모든 크고 작은 문자, 비문자 텍스트, 나아가 세상이라는 거대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다. 다른 인문학과 달리 문학의 영역은 창작과 해석의 접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학의 창의성은 창작에 귀속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작이 예술이라면 해석은 과학입니다. 따라서 해석과 창작의 창의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문학 텍스트에 감흥하고 문학적 언어와 상상력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인문학자로서 해석의 창의성이 예술의 창의성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누구나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균형 잡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 해석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창의적인 만큼 매우 실용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영문과 졸업생들이 후배와의 만남을 위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문학 공부의 창의성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 수업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소회에서 우리는 문학, 나아가 인문학이 여전히 대학 교양교육의 중추가 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솔로의 우주선 밀레니엄 팰컨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모양의 우주선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늘 궁금했었는데요. 영화 또는 예술은 이런 물체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광속 점프를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해석 또는 과학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석은 멋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칠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실제로 구동시킬 때 비로소 창의성을 갖습니다. 머릿속에서 구상한 우주선을 논증을 통해서 이륙시켜야지 해석이 되고 그래야 창의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우주선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이 계시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의 차원에서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해석의 차원에서는 정교한 논리의 엔진을 장착해야지 빗자루를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창의성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제가 뜬금없이
비과학적 비행물체 2대를 소환한 것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학 텍스트는, 특히 규모가 큰 문학 텍스트는 대단히 복잡한 언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체만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듯이 텍스트의 표면만 관찰해서는 해석이 굴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품과 회로가 적재적소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듯이 텍스트의 거시적 미시적 구조 안에서 논지가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유의미한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석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석 행위는 에너지 손실이 극심한 작업이다.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기계적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상황일 텐데요. 인문학 전공자의 숙명은 기껏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대신에 뇌를 생으로 쉬지 않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서 인문학도라면 누구나 새벽 서너 시 언저리에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다가 이런 파괴적인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이 문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다수 연구자는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집약시키는 고단한 지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상에 날로 먹는 해석, 쉬운 글쓰기는 없습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중략하겠습니다.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이건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상의 오감도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에 천착하는지는 누구든 대충 읽어낼 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지게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텍스트 내용 100%에 대해서 100%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예컨대 50%에 대해서 50%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할 텐데요. 이 시는 예배적으로 난해한 문학 텍스트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문학 텍스트를 해석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점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학 해석 행위는 의미의 손실이 심한 연비가 낮은 작업이며 무리하게 의미의 간극을 메꾸려는 또는 연비를 높이려는 노력은 텍스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의미의 공백은 결국 상상력으로 채워넣어야 하는데요. 상상력이 지나치면 해석이 망가지는 것, 이것이 문학 공부의 난점이자 매력입니다. 모든 해석은 폭력적이다. 해석의 윤리는 텍스트에 특정한 도덕률이나 이데올로기를 입힘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폭력성을 인정하고 절제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해석은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에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며 어떤 해석도 텍스트와 등호관계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텍스트에서 독자에게로 의미가 투명하고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석의 단계, 즉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의미의 손실과 변질이 발생하고 해석이 언어로 옮겨지는 단계, 즉 텍스트화되는 단계에서 다시 의미의 손실과 변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해석은 축소지향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윤리적 해석은 폭력을 최소화하면서 창의성을 극대화한다. 우리의 할 일은 해석을 덜 축소적이고 덜 폭력적으로 동시에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최대한 존중하고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이나 섬세함이 비판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텍스트의 의미를 강제하지 않고 텍스트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의미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학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지식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로 부분을 지우거나 부분으로 전체를 대체하지 않는 것, 항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 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텍스트와 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텍스트를 읽는 방식, 세상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대학의 문학 강의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해석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석의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기기묘묘한 명분으로 폭력적 해석이 난무하고 그 폭력성이 미디어를 통해서 무한 확대, 확산되는 시대, 그런 폭력에 개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시대, 해석의 폭력이 너무 쉽고 너무 가까워진 시대, 19년째 서울대 강단에 서면서 대학에서 해석의 윤리를 가르쳐야 할 당위성을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문학 해석의 윤리성은 물론 방법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학문으로서의 문학은 윤리적 당위성을 설파하지 않지만 자아와 타자, 인간 주체와 제도, 이데올로기 간의 공정한 관계 맺기를 끝없이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인간 사이 실타래에서 비어져 나온 감정 한 올 한 올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어떤 학문 못지않게 윤리적이다. 물론 문학이라서 당연히 따라붙는 프리미엄도 있다. 문학을 통해 낯선 세상과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엿보는 경험은 독자에게 그 자체로서 보상이 된다. 그 경험이 색다르면 색다를수록 보상은 그만큼 더 특별해진다. 제가 쓴 글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며 그 모색의 과정에서 문학으로 인해 정서적 보상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지식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한 사회의 가치관이 거꾸로 서 있거나 가치 판단이 흔들릴 때 잘못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지식은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보다도 더 위험한 범죄인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에세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잘못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지식이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보다 더 위험한 범죄가 된다면 결국 이 범죄는 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모든 폭력적 해석은 위험하지만 지식인이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석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 폭력으로 다수의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을 제대로 쓸 인재를 양성할 의무와 함께 지식을 잘못 쓸 인재가 양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위 586 세대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방면에서 교란한 주범이 된 것은 어쩌면 대학에서 인문교육, 해석의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Marx famously said that our job is not to interpret the world, but to change it. In the academy, however, it is exactly the reverse. Our job is not to change the world, but to interpret it. 미국 영문학자 스탠리 피쉬는 학문의 정치화에 반대하면서 학자의 임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인문학과 문학에 대한 제 생각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Our job is to change ourselves through interpretation and the world itself if we can.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해석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대학 교양교육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중심을 문학이, 인문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